30억.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선 괴물이 됐고 3년 만에 돈은 바닥났으며 친척들은 현금 인출기로 받고 아내는 저를 배신자라 불렀으며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5가지 선택, 5가지 지옥.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제 손에 들린 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30억. 세금을 떼고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숫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20년 넘게 굽혔던 허리가 단숨에 꼿꼿하게 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남들에게 굽실대던 인생도, 거울 속 제 모습은 이미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차가운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행운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끌 덫일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현실 고민. 당첨 후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로또 당첨금이 통장에 꽂힌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지옥 같던 출근길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책상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눈앞에 모니터, 쌓여있는 서류 뭉치들. 이 모든 게 고작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하니 갑자기 심한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30억을 가진 남자가 부장의 히스테리를 받아주며 모니터 속의 엑셀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업무 효율은 바닥을 쳤고 제 정신은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김 과장, 요즘 나사 풀렸어?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워. 예전 같으면 사색이 되어 빌었을 텐데. 제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적당히 좀 하시죠.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장은 당황해서 눈이 커지며 입을 벌렸고 동료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에는 언제든 사표를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곧 오만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뒷전이고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수입차 카탈로그와 고급 시계를 검색했습니다. 동료가 협업을 요청해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라며 짜증 섞인 면박을 줬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제 태도는 거만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돈이 저를 지배하자 20년간 쌓아온 제 사회적 평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돈 좀 생겼나봐?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해?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저는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결국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은 제 태도 변화를 지적하며 경고를 줬습니다. 김 과장,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 건물 얼마면 사겠습니까? 그 오만한 발언에 사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희열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과 신뢰를 제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제 책상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는 더 이상 저 같은 골칫덩이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작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회사를 나오며 스포츠카 키를 흔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렸습니다. 퇴사 후 한 달, 저는 매일 정오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점차 고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비싼 술집에서 혼자 잔을 기울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었다는 압박감이 서서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함 한 장 없는 제 존재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 준 권력은 결국 저를 사회적 고립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내는 제 퇴사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당신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거야.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30억이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로또 맞고 미친 괴물이래. 가족들조차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의 존중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들게 일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 평범한 유대감에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30억은 그들과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홀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었나. 돈이 주는 안락함 뒤에 숨겨진 처참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떠나던 그날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오만하게 부장에게 소리치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텅 빈 거실에서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제 모습은 패배자보다 더 초라합니다. 돈은 얻었지만 제 인생의 절반이었던 사회적 자아는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제 자존심을 돈으로 채운 게 맞았던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두 번째 현실 고민. 당첨 후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쉰다면? 첫 번째 상상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저는 다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깔끔하게 사표를 내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는 게 낫지. 이번엔 오만함을 버리고 우아하게 회사를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알람 소리 없는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 평생 꿈속에서만 타던 외제차를 현찰로 뽑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이제 고생 끝났다며 명품 가방과 최신형 노트북을 안겨주었죠. 매일 아침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쁜 직장인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로또 당첨자의 삶이라며 저는 스스로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휴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쾌감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렬했습니다. 백화점 VIP가 되어 직원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면 제가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돈의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100원처럼 느껴졌고 1000만 원짜리 시계도 한 달이 지나면 실증이 났습니다. 소비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저는 그 속도를 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억이나 있는데 뭐 어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 통장의 밑바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제가 산 고급 아파트의 유지비와 세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시간은 넘쳐나는데 할 일은 없었습니다.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유흥은 금세 지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산적인 활동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은 사람의 정신을 공허하게 만들더군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 세상 돌아가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대화 소재를 찾지 못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인맥들이 제 주변을 에워쌌지만 그들은 오직 제 지갑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외제차 안의 정적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간데없고 겨우 몇 억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와 외제차 유지비, 그리고 한 번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큰 돈이 다 어디 갔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명품 쇼핑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고액 과외 없이는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원망뿐이었습니다. 불안함에 다시 일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경력까지 단절된 저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로또 당첨돼서 놀던 사람이 왜 우리를 찾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결국 일용직 노동 현장을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한때 한강을 보며 와인을 마시던 제가 이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내일의 일거리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화려했던 휴식은 제 인생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덫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다시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외제차는 이미 압류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아빠를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30억이라는 행운이 찾아오기 전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자의 절망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헛개비 같았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도박에 걸었던 것일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적지 없이 집을 나설 때의 그 처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제 발 아래에 있는 줄 알았지만 돈이 사라지니 세상은 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걸하며 예전 사장에게 머리를 숙이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잔소리가 차라리 행복이었음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풍족함을 맛본 뇌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매일 밤 다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꾸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눅눅한 지하방의 천장이었죠. 일을 해서 돈을 벌 의지는 이미 꺾여버렸고 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에 빠져 남은 돈마저 탕진했습니다. 30억은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독약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바쁜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어딘가로 갈 곳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의 동력을 꺼버렸고 다시는 시동을 걸 수 없는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산 휴식은 인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급행 열차였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당첨금을 수령하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일을 계속했다면, 이 돈을 노후를 위한 보루로만 남겨두었다면 지금쯤 저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었을까요? 소비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은 결국 더 큰 구멍이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주는 편안함 뒤에는 이토록 잔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일 그만두고 편히 쉬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세 번째 현실 고민, 친지들을 도와준다면? 두 번째, 상상마저 무너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니 탈이 나는 거야. 가족과 친지들에게 베풀면 복이 오겠지. 이번엔 당첨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주변을 챙기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고생한 형제들에게 상가 건물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처음엔 축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가문의 영광이라며 치켜세웠죠. 명절마다 일가 친척들이 제 앞에 줄을 섰고 저는 집안의 해결사가 된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제 손으로 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인간의 욕심은 핏줄이라는 이름마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사촌들이 몇 달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형편에 이 정도는 껌값 아니냐. 사업이 망했다는 처남, 아이 유학자금이 부족하다는 고모, 심지어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친척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하면 돈 좀 벌더니 사람 차별하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제 집 벨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핸드폰은 돈 빌려달라는 문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들에게 가족이 아닌 연금 인출기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줬다며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사준 건물 임대료를 두고 형과 동생이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걸 보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당첨되지 말걸. 부모님마저 자식들의 싸움에 휘말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화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뺏어갈지 눈치를 보는,
살벌한 탐색전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평화롭던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선포했죠. 그러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우리를 무시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집 앞에 진을 치고 시위를 하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돈을 줄 때는 신이었지만 안 주니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는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악성 루머가 퍼졌습니다. 핏줄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도 갈 수 없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돈은 지켰지만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으면 그들이 내뱉은 저주 섞인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30억은 저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핏줄을 챙기려던 제 순수한 마음은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과연 친지들을 도와주고 관계를 지키려 했던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네 번째 현실 고민, 가족 몰래 나 혼자 쓴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지워버리며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해. 그래서 이번엔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제 발길이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닌 비밀리에 계약한 저만의 아지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고가의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가장을 연기하면서 말이죠. 이중생활은 짜릿했습니다. 아내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면 자빠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100원이라도 아끼려 시장 바닥을 헤매고 아이는 학원비가 없어 눈치를 보는데 저 혼자만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출처를 설명할 길이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만하며 얻는 쾌락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가끔 비싼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지. 아내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워? 아내의 추궁에 저는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비밀이 오히려 가족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점차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돈은 쌓여가는데 가족 간의 온기는 사라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수억 원이 찍힌 통장이었죠. 아내는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나 몰래 도박이라도 한 거야? 저는 당황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었다고.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없어서 쩔쩔맬 때 당신은 혼자 웃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됐어? 아내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집구석은 지옥보다 더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는 거짓말쟁이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혼자 쓰려던 욕심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제가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원망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 혼자만 조용히 쓰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5번째 현실 고민. 가족을 위해 숨기고 조금씩 준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당첨 사실은 알리지 말되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꾸며서 가족에게 베푸는 거야. 저는 아내에게 투잡을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야간 배달 알바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더 얹어서 생활비를 줬습니다. 알바비 보너스야. 아내는 고생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 연기자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저는 매일 밤 가짜 노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있고 싶어도 배달하러 가야 한다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으로 대접했지만 정작 저는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30억짜리 노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입의 출처를 의심하는 이웃들에게 저는 고단가 특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나도 좀 소개해달라 며 귀찮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좋은 건 혼자 하냐며 수군거렸죠. 가족들에게는 외부의 복권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단속했지만 우리 아빠 돈 잘 벌어 라는 아이의 한마디에 동네에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려 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밖에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배달 알바하는 거 맞아? 내가 오늘 배달 앱으로 당신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 없더라. 아내는 제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뒷조사를 했던 겁니다. 저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당첨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로또 당첨됐다고 거짓말까지 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거짓으로 쌓아 올린 평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숨겼다는 제 변명은 아내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아니, 당신은 그냥 우리를 못 믿었던 거야.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30억은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투잡을 뛴다며 연기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속이며 얻은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끝까지 숨기고 조금씩 주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5가지 상상이 끝났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그 30억 원짜리 복권이 놓여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지옥,
그만둬도 지옥. 나누면 원수가 되고 숨기면 배신자가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제가 알던 평범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무서운 이유는 인생을 바꿔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걸. 30억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본 모습을 시험하는 돈일 뿐입니다. 이 복권을 손에 쥔 채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